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입니다. 오늘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님 모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모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모셨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모셨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 원구성을 완료하고 민생과 개혁 과제 입법을 수행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윤석열 정권만 지키겠다는 그릇된 사명에 사로잡혀 국회 원구성을 비롯한 모든 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의 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면서까지 원활한 원구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힘은 묵묵부담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원구성이 지연되는 사이에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입법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생의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야 할 집권 여당이 오히려 직무를 유기하고 이로 인해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을 결코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민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 목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일 역시 결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정무위는 더욱 선제적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챙겨 국민의 선택과 명령에 따르겠다는 일념으로 정무위에서 소관하는 민생개혁 입법 중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생을 챙기는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그리고 이 중에서 우선 추진을 하기 위한 가계부채 지원 6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의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교육세, 출연료 등 대출 가산금리 구성 항목인 법적 비용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현재는 가산금리에 포함돼 대출을 받는 다수의 서민과 상공인에게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 수준의 예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 민사법상 채무자라도 한 달간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모의 예금은 채권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최소 생계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는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채무자가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에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일지라도 최소의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서민금융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이 59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장기적인 고금리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돌아온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 은행이 거둔 수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 보완 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비금융 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신청한 비율이 1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나 급증했습니다. 채무의 위험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을 방증하며 이에 따라 신용 회복에 의지를 가진 서민들이 실질적인 부담은 경감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소들 중 일부인 미납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 채무로 분류돼 채무 조정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신비와 건보료를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시켜 취약한 서민 계층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자 합니다. 다섯째, 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대출 시행 이후 3년 이내의 상환 시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성실하게 선제적으로 상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일조차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가계대출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의 지원 및 보증을 받는 대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상공인 간편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입니다. 4, 5년 전에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해서 그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용카드 수수료 외에 플랫폼 사업자나 전자금융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간편 결제 수수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세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 적용 제도가 없다 보니까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서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독과점 남용 행위로 최근에 부각된 것이 구글 플레이가 게임들을 출시할 때 경쟁 사업자인 원스토어를 통해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다 보니까 원스토어라는 경쟁 플랫폼이 그대로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독과점 남용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독과점을 구축한 다음에 구글 플레이는 30%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게임 업체, 전자책을 만들고자 했던 출판 업체, 웹툰 업체, 음원 업체 이런 문화산업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독과점 남용 행위가 우리 산업 전반에 있어서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달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제 수수료, 중개 수수료, 배달 수수료, 광고 수수료 이런 걸 다 합치다 보게 되면 전체 매출액의 40%를 수수료로 내다 보니까 그런 외식업체 사용업자들이 도저히 영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이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어서 이런 과도한 수수료 같은 것들을 입점업체 단체들이 단체 협상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전자상거래 시장 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통신 판매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인데 최근은 온라인 플랫폼, 오픈 마켓들이 주로 이제 이 전자상거래들을 주도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 등에게 거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입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알리테모와 같은 거대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소비자 피해도 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도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급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는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 및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대기업 본사들이 그 부담들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필수 물품이라고 그러면서 시중에서 다 파는 치즈, 전자벨 이런 것들도 3배, 4배, 5배 이렇게 비싸게 사도록 강요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맹점주들의 지위가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극화를 막고 공정한 거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가맹사업자 단체가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한 가맹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해서 그런 양극화를 축소하도록 하는 그런 입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저께인 월요일이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체제를 육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요를 위해서 순국한 선열들을 기리는 근거법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중 민주유공자 예우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은 법안의 내용 체계까지 왜곡하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둘러싼 각종 색깔론 공세와 학생성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많은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무위는 이와 같이 10개의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중 서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계부채 지원 6법을 우선적인 당론 채택 및 신속 통과 추진 법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지원 6법은 앞서 제시한 2건의 은행법과 2건의 서민금융지원법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에 이어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각급 법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회생 파산 신청 건수가 2021년 대비해서 40%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접수와 선고 등의 절차 또한 매우 길어졌고 그만큼 서민들의 경제적 소생의 기회가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법과 각급 법원 설치법을 통해서 광주, 대전, 대구 등 광역지역 중심의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회생과 파산 신청의 기회를 더욱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비록 정무위가 아닌 법사위 소관의 법안이지만 최근 통계를 통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 수준으로 나타난 현실에 비추어 보면 가계부채 완화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한 우리 정치권의 숙명임을 입증합니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지원 6법을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가계부채 지원 6법은 즉각적으로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이며 오늘 제시한 정무위 소관 10개의 당론 추진 법안도 탄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당과의 합의 정신 중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이기심으로 국회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서민과 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신음하는 서민의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모든 주체가 상생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고 사회의 불공정한 폐단을 바로잡는 개혁 입법을 달성하는 일만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2024년 6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딕션이 좋으시네.